대한민국 방산업계에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수주 잔고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국 방산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제가 뿌리채 뽑히면서 수출의 숨통이 트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출 여력 부족으로 무산 위기에 내몰렸던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2차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수출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EU가 200조 원을 폴란드에게 긴급 수혈하면서 다시 한국산 무기 쇼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난항을 겪었던 폴란드 수출에 드디어 물꼬가 트이며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여력 부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30조 원어치 구매 계약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국내 방산 업체의 폴란드 수출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은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 원을 포함해 18조 4천억 원 정도고 이 가운데 40%인 7조 3,600억 원만 한 차주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은의 자본금이 25조 원으로 늘어나 자기자본이 28조 4천억 원으로 늘면 11조 3,6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폴란드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실제로 이 수은법 개정이 중요한 건 폴란드가 수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재작년 7월 KAI의 FA-50 전투기 48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672문, 현대로템의 KE 98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과 기본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를 살 돈의 일부를 빌려주고 폴란드는 무기를 사고 향후 돈을 갚아 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국가 간 대규모 무기 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가 1차 무기 계약 물량 가운데 17조 원 어치를 먼저 도입할 때에는 수은과 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총 12조 원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폴란드가 우리 방산업계와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은이 폴란드와의 1차 계약 당시 이미 6조 원을 투입했기에 2차 계약에 지원 가능한 자금이 1조 3,600억 원밖에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수은의 대출 한도를 늘려두지 않으면 폴란드가 올해 진행하려 한 최대 30조 원에 달하는 나머지 물량의 방산 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방산 수출은 일단 무기 수출에 성공하면 이후 수십 년간 사후 정비, 부품 교체, 성능 개량 등 애프터마켓 매출 확보가 가능한데 이런 엄청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뻔했는데요. 사실상 무기 수출 계약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수입국에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방산업계 내에서 수은의 대출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결국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에 따라 드디어 폴란드 2차 계약 협상이 본격화되고 방산 수출의 탄력이 붙어 올해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폴란드 방산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자 벌써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현지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은의 수출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화에어로가 18조 원 상당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에어로는 당초 알려진 규모의 2배가량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인데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인 10조 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 초대박이 터질 조짐입니다. 한화에어로에 따르면 현재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0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70대로 수출 금액은 K9이 12조 3,300억 원, 천무가 5조 4,8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수출 물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해 생산 거점 현지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화의 폴란드 전체 수출 물량 절반은 폴란드에서 나머지는 경남 창원 공장에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은법 개정으로 지지부진했던 폴란드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된 만큼
생산 거점, 현지와 시기와 장소, 협력업체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한화에어로가 올해에도 역대급 수출 실적을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써부터 한화에어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호재만 남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한화에어로는 현지 생산 물량이 포함된 K9 308문에 대한 실행 계약을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1조 6천억 원 규모의 천무 2차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의 경우 폴란드와 잔여 계약에서 약 10조 원 정도의 신용공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여기에 더해 우주항공청도 올해 상반기 개청을 앞두고 있어 한화에어로의 경우 방산과 항공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갖게 됐습니다. 로켓, 발사 추진체도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가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며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인데 작년 4분기 한화에어로의 항공사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8%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화에어로의 주가가 비상하고 있는 중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도 잇따라 목표가를 올리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방산 수출이 늘어나고 최근 수은법 개정으로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 방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사실 한화에어로는 전쟁 이전부터 폴란드군에 각종 무기를 공급해왔었습니다. 한화에어로의 경우 올해부터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역대급 호재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한화에어로의 K9을 둘러싸고 대박 투짐이 엿보이고 있어 한동안 수주 대박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는 지난 2월 4조 원대 사우디, 천궁이 수출에 이어 다음 달 루마니아와 1조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맺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에어로는 루마니아와 K9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게는 올해 1분기 내에 계약 규모와 기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가 루마니아에 무기를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에 이어 6번째로 반면에 루마니아는 K9의 10번째 운용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는 K9 54문을 도입할 예정으로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자주포 장갑차 등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계획했고 K9를 최종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루마니아 사업에서 K9는 영국 BAE 시스템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 베크만 등과 경쟁을 벌였지만 루마니아 현지에서 가장 수주가 유력한 무기로 꼽혀 애초부터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미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재작년, 작년 1월 등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정부 간 방산협력 가능성과 한화에어로 창원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기술력을 확인했었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K9이 유럽권에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만큼 루마니아가 K9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기세를 모아 한화에어로는 다음 수출 무대를 영국으로 옮길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딴 희소식이 전해져 한화에어로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EU가 폴란드 옛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동결한 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하면서 폴란드의 자금 실탄이 아주 든든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폴란드가 확보한 EU 지원금은 무려 약 200조 원으로 이로써 K9를 비롯한 한국 방산 무기 체계를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폴란드의 노력에 감명받았다며 동결된 EU 기금을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결이 해제된 기금은 감염 사태 이후 경제위기 회복과 화석연료 폐기 지원 기금 87조 원과 EU 회원국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결속기금 110조 원 등 합해서 약 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엄청난 돈이다, 잘 쓰겠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도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해 뭔가 아쉬웠던 폴란드가
지원금을 대규모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와 무기협력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유는 2015년 집권한 민족주의 성향 법과정의당이 의회에 판사 임명권을 주는 등 사법부를 정권에 종속시켰다는 이유로 폴란드에 자금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폴란드에서 무려 8년 만에 정권 교체로 들어선 새 연립정부가 사법부 회복, EU와 관계 개선을 목표로 적폐청산 작업을 해왔고 그 결실을 드디어 맺은 겁니다. 특히나 투스크 총리가 2014년부터 5년간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낸 만큼 이번에 폴란드에게 동결된 기금을 복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절차인 EU 집행위가 최종 승인을 내려 기금이 실제로 지급되면 폴란드에서 2차 방산 무기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이 한국 방산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방위산업의 꼬주로 물리는 전투기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FA-50이 전 세계 표준이 되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중동 지역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FA-50이 다음 목표로 미국의 차세대 훈련기 도입 수주를 노리고 있지만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건데요. 최근 미 공군에서 FA-50의 경쟁자로 꼽는 보잉의 훈련기를 경전투기로 개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던 한국 방산업계의 대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역습을 물리칠 대반전의 능력을 잇따라 공개하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고등훈련기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FA-50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전투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기인 T-7A를 가칭 F-7으로 경전투기로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에 빠진 건데요. 지난 8일 미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 공군이 현재 시험 중인 보잉의 T-7A 레드호크 고등훈련기의 경공격기 모델인 F-7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전투기 회의에서 미 공군 관계자는 구형 F-16을 대체하기 위해 F-7이라고 물리는 T-7A 레드호크의 새로운 무장 변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업계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정보 요청 RFI를 준비할 것이라고. 미 공군이 RFI를 준비한다는 건 무기 통합과 다른 추가적인 기술을 보유한 다른 계약업체들의 의견을 포함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T-7A는 개방형 아키텍처와 디지털 설계로 만들어져 다른 업체의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만큼 성능이 진보적이진 않지만 4세대 전투기와 거의 같은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F-7을 도입할 경우 미 공군은 줄어드는 전투기 전력 유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보잉은 T-7A를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경공격기로 개조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운용 중인 노드롭 그루만 F-5와 다소도녀 알파제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 공군 관계자는 보잉과 경공격기 개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T-7의 미래에 대해선 논의했지만 T-7A를 사용한 차세대 훈련에 대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렇듯 해당 내용이 팩트라면 한국 방산업계에는 악재가 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훈련기 사업을 한국에게 맡기기 얼마나 쉬웠으면 이런 방안을 마련했겠는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 공군은 훈련기 사업뿐 아니라 F-7을 차기 전술기로 삼아 F-16을 대체하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경우 F-16 대체 사업까지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 공군이 F-7을 도입한다면 미국식 공군 편성을 도입한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편성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표준이라는 게 사실 FA-50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의 성능이라 미군이 F-16을 퇴역시키고 그 자리를 경전투기로 대체한다는 건 미국답지 않다는 의견이, 그것도 그럴 것이 FA-50은 훈련기로 사용하는 경전투기로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며 최신 전투기에 버금갈 정도의 기능을 가졌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비용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FA-50은 한미연합훈련에 투입돼 미국산 전투기와의 높은 호환성도 이미 증명한 만큼 미국에서 꺼릴 길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미 공군 관계자의 발언은
방산 본고장으로 불리는 미국에게 다소 어울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이미 한 차례 폭망한 보잉의 훈련기를 어떻게 살려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대단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다른 경쟁 기종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득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보잉 때문에 애를 먹었던 미 공군이 이번에는 FA-50이라는 강력한 기종이 등장한 만큼 냉정한 평가를 할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것과 달리 미 공군이 또 다시 보잉과 손잡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저렇게 보잉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며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연구기관은 KF-21의 사업을 오히려 방해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인다는 의견을 낸 건 방사청이나 우리 공군이 아닌 바로 KIDA였습니다. KIDA의 주장대로 KF-21의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인다면 1대당 가격이 1,300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라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사실상 수출은 거의 포기해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KIDA 국방연구원은 과거에도 대표적인 KF-X 반대 기관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KF-21에 딴죽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KIDA가 이제는 미국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지형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이 이 틈을 타서 KF-21을 저격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프랑스에서도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노리며 필사적으로 기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투기는 사실 뻥스펙으로 물리며 성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지만, 미국의 기술을 해킹해 만드는 만금,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로지 가격적인 이 점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팔리고 있기에 최근 중국에서는 KF-21을 견제해 FC-31을 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F-35 기밀 유출 사건을 들어 FC-31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탑재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UAE 등 국가들에게 FC-31을 들이밀어 차선책으로 선택하게끔 하겠다는 게 중국의 전략인 겁니다. 프랑스 역시 KF-21의 경쟁 기종으로 라팔을 내세우며 4.5세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판매 실적이 전무했던 라팔이 지금은 인기 기종으로 떠오르며 F-35를 도입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러브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팔의 모든 장비와 부품이 프랑스제라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에서도 자칭 러시아판 F-35로 불리는 Su-57 전투기 제작에 돌입하면서 전투기 수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가 개발비 지원을 철회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Su-57 시제기 제작이 최근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Su-57을 2년 안에 수출용으로 만들어 KF-21의 대항마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조만간 시제기 제작을 위한 공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텔스 같지 않은 스텔스 전투기인 Su-57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의 의지만큼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때문에 우리도 KF-21 양산을 원래 계획대로 40대로 맞추고 경쟁력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 역시나 한국은 한국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이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KF-21을 강력한 후보 기종으로 선정하는 등 미국, 중국, 프랑스의 역습을 물리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알롱건 원나로 태국 공군 참모총장은 현재 주력 전투기로 운영 중인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 선정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낙점하고 있는 기종은 4.5세대급 전투기로 KF-21을 비롯해 그리펜 NG, F-16V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스웨덴이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며 태국 공군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있지만, 정작 태국에서는 과거 구매 의사를 타진했었던 F-35도 아닌 성능과 신뢰성이 우수한 KF-21을 낙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태국은
KAI가 개발한 T-50TH-12대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크게 만족하며 한국 방산의 저력을 맛봤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S 2023에서 KAI를 향한 태국 현지 군 관계자들의 관심과 집중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몰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 방산업계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평가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KAI의 T-50과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FA-50 경공격기는 지난 10년 동안 동남아 국가에서 총 68대가 수출되며 동남아 상공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전체 수출 규모만 3조 2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실제로 동남아에서 운용되고 있는 초음속 비행기 가운데 T-50 계열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도입 물량만 놓고 보면 비중이 절반에 달합니다. 이렇듯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T-50의 높은 인기는 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로 향하고 있는데요. FA-50과 KF-21 간 기종 전환의 용이성, 운용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는 KF-21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는 미국,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아무리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4.5세대 전투기를 내세워 KF-21을 향해 방해 공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주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개발을 견제하겠다며 한국의 동참을 호소했던 미국이 오히려 환당 행동을 터뜨려 전 세계 외신들이 경악 반응을 씀아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APC 정상회담 중에 시진핑을 만나 본심을 이야기한 상황인데 이는 한국이 기술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제품을 수출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제를 무시하고 장비 수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미국 회사가 자국에서 생산한 장비를 우선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여러 차례 보냈고 이것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입니다. 장비 판매는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2020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소식이 부각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경제 및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을 중지하고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교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MIC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사로 반도체 자립의 첨벙 기업으로 꼽힙니다. 화웨이가 8월 말 깜짝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된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도 SMIC가 생산한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의 심자외선 UV 노광 장비를 개조해 제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여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올 8월까지 중국은 네덜란드로부터 32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장비를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노광 장비 수입액은 특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을 장악한 네덜란드 ASML의 올해 3분기 중국 시장 매출 비중은 46%에 달했습니다. 1년 전 14%에서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수출 규제 구멍이 결과적으로 SMIC가 중국 화웨이에 첨단 7나노 친을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 폰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은 SMIC가 지난해 10월 수출 규제 시행 이전 구입한 장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근 수입한 장비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의회 보고서로도 드러났는데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시행을 밝혔을 때 일본은 올 7월, 네덜란드는 9월에 수출 규제에 본격 동참했는데 중국 업체들이 시차를 활용해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규모는 13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미국의 조치가 규제 시행 임박이니 서둘러 장비를 사라고 마케팅을 한 꼴이 됐습니다. 보고서는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14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장비 수출을 금지했는데
중국 업체가 구형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장비를 가동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장비를 중국 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어디다 썼는지도 추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화웨이가 신규 스마트폰을 공개한 지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장비를 팔기 위해 규제를 느슨하게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추격 속도만 키워준 꼴이 됐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가 화웨이 메이트 60%를 분해한 결과 금액 기준 중국산 부품 비중은 47%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 전 기종인 메이트 40%보다 18%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메이트 60%의 부품원가 총액은 $422 정도입니다. 가장 단가가 높은 OLED 디스플레이는 LG제에서 중국 BOE로 변경이 됐습니다. EK는 BOE의 양산 능력이 한국 업체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품질을 높여 삼성과 LG의 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터치 패널 제품도 미국 시냅틱스에서 중국산으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웨이 폰에서 한국산 전체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한국산 비중이 31%에서 36%로 늘었고 일본산 비중은 19%에서 1%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소니 센서와 렌즈를 썼으나 신작의 삼성 부품을 사용한 것이 일본산 비중 폭락을 가져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삼성이 센서와 렌즈 부분에서 가성비를 더 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부품 비중 또한 3%에서 2%로 감소됐습니다. 화웨이 폰은 출시 2달이 채 안 돼 240만 대가 팔리며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작 메이트 50은 4개월 동안 180만 대를 팔았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현재는 소비자가 제품을 받기까지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은 화웨이가 칩 조달이 어려워지며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MIC의 7나노 수율은 약 20%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UV 장비 대신 DUV 장비를 개조해 7나노를 그리는데 이 장비를 4번 돌리는 쿼드러플 공정을 사용하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제조 원가는 경쟁사보다 5배 이상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문을 받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하면 수율은 언젠가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뼈대인 소부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하나를 개발하는데 5터부터 10년이 걸려도 지원을 계속하려는 모습입니다. 지난 여름엔 28나노 DUV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신생 메모리 칩 회사에 7조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창신 신차오 메모리는 2년 전에 설립돼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주요 디램 제조업체 창신 메모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됐는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신생업체를 만들어 개발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중국 양쯔 메모리도 지난 9월 장비 국산화를 눈앞에 뒀다는 발표를 했으며 최근에는 232단 낸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미국 마이크론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SMIC는 DUV 장비를 계속 구입하고 있지만 최첨단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략 변화도 엿보이는 중입니다. SMIC 부사장은 칭다오에서 열린 에이펙 중소기업 교류회에서 2나노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들 찾기 위해 거액을 투입하는 것보다 20터부터 90나노 반도체의 국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나노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은 통신, AI 등 극히 일부라면서 사실 28나노 반도체만으로도 자국 민간 및 군수시장 수요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MIC의 3분기 순이익 9,400만 달러는 지난해 동기 대비 80% 급감했는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출 예산을 18%가량 확대해 반도체 장비 구매에 투입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은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2025년까지 중국에 DUV 노광장비 600대 공급을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중국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16개사에는 적어도 43명의 미국 국적자들이 고위 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대다수는 최고 경영자, 부사장, 회장 등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미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2008년 중국 정부가 반도체 분야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해 추진한 선인계획 프로젝트 등을 통해 중국 반도체 업계로 이직한 이들입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사 AMEC는 창업자인인 회장뿐 아니라 고위 간부와 핵심 연구원 6명이
미국 국적자입니다. 인 회장은 창업 전에 인텔과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에서 아시아 담당 최고 기술 책임자들 지낸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회사들이 미국 장비를 사들이는 책심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업체들의 수명을 점차 갉아먹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 엔비디아 친을 대체할 AI용 반도체 칩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SMIC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두는 800억 원 규모 친 1600개를 주문했고 화웨이는 10월까지 1000개를 인도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AI 친 시장의 90%를 차지했지만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업체들은 화웨이나 SMIC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IT 기업 텐센트도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대량 비축해놓고 중국산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15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망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CNN은 화웨이 발표를 인용해 중국에 설치된 인터넷망은 초당 1.2테라비트 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당 영화 150편 전송이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번 인터넷망은 베이징과 남부를 연결하는 약 2,900km 길이의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 구현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공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여름 블링컨 국무장관이 왔을 때도 화웨이 메이드 60%를 공개하는 등 미중 고위 회담 직전 기술 발전을 과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외국회사 압박 작전도 펼치는 중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을 대상으로 세무와 토지 사용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구시보는 폭스콘이 본토에서 발전 기회와 이익만을 누려서는 안 되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폭스콘은 중국 여러 지역에서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정저우 공장에서는 아이폰 80% 이상이 생산됩니다. 폭스콘은 화웨이 스마트폰도 위탁 생산 중인데 아이폰 공장 근무자보다 화웨이 노동자에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하며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3분기 중국 시장에서 13%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반면 애플은 10% 감소의 14%대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팀국 애플 CEO는 얼마 전 중국 청두의 애플 스토어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초기 판매량이 부진하고 화웨이에 밀렸다는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중국을 찾은 것입니다. 팀국 CEO는 미중 양국 정부의 소통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일 보유 지분 가운데 51만 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고 이는 스스로 회사의 위기를 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애플은 최근 10년간 중국에서만 3억 8천만 대의 아이폰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을 사기 위한 오플런이 세계적 이슈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화웨이 폰이 부각되면서 매출의 2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을 놓치게 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애플과 중국이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맺어 중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업체들은 중국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최근 열린 상하이 국제박람회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마이크론 역시 상하이 수입 박람회의 부스를 마련해 환심을 샀습니다. 미중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인 6,900억 달러를 기록했고 미국도 결코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APC 정상회의 중에 미국과 중국의 안정적인 관계가 전 세계에 이롭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공급망 등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닌 디리스킹, 즉 위험 제거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경제 관계를 완전히 떼어내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투자를 제한했던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이 팔려는 이중적인 시도를 보인 상황이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10월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은 허용하되 최첨단은 계속 통제하겠다고 통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스스로 기술력을 키워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기대를 버리고 세계로 나아간 삼성 스마트폰은 올해 3분기에도 20% 점유율로 1위를 했고 애플은 1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이 경쟁사보다 2배 많이 팔리고 기타 제품들이 꾸준한 호실적을 올렸던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2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반도체 부문 손실을
모바일 경험 네트워크 부문이 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수익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경쟁력을 높였을 때 나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속 개발해 내길 바랍니다. 보통 중동을 두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를 무기로 큰 돈을 벌어들이니까요. 전 세계의 약 절반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보니 석유 수출국기구 OPEC는 이를 무기로 전 세계 경제를 쥐약펴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동의 큰 특성 중 하나는 왕족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점인데 그 왕족들의 힘 역시 석유에서 나옵니다. 만약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왕족이라면 목구녕이 포도청인지라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왕은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 조금 거짓을 보태자면 현재 중동 왕족들의 권력은 석유가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현재 벌어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시작이 물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후 팔레스타인의 땅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수자원을 점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땅에는 살지만 종교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아랍인들과 유대인 사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요르단강 물을 끌어와 좋은 물과 지하수를 이용해 사막에서 농사까지 지어먹던 유대인과는 달리 그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떠밀린 아랍인들은 농사는커녕 마실 물도 구경하지 못해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결국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의 물 수송차를 공격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중통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골란고원까지 진출한 이스라엘은 광범위한 물주권을 구축했고 중동에서는 물이 전쟁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지구에 물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식수는 극히 제한적이죠.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이지만 그 중 97.5%가 바닷물이고 2.5%가 담수입니다. 사실 2.5%라는 양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담수의 69.55%는 빙하, 만년설, 영구동토 등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고 또 남아있는 30.45%는 지하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용 가능한 호수나 하천의 물은 전체 담수의 0.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제3차 세계대전이 물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그렇다고 바닷물을 함부로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염분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극히 적은 담수를 두고 73억 인구가 공유해야 하는데 국가마다 수자원 분포가 다릅니다. 토양, 토질, 기후 등에 따라 지하수가 모일 수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 모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국가도 있죠. 그 중 중동은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석유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선물받지 못했죠. 중동 사막은 적어도 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옥입니다. 지하수가 풍부하지 않아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오아시스가 괜히 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몇 년 전 물 아껴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 왜냐면 2030년이면 지하수가 완전 말라 버릴 예정이니까요. 강우량이 적어 충전되는 속도보다 고갈되는 속도가 더 빨라 10년 뒤면 지하수가 고갈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을 물 쓰듯 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옆나라 사우디 역시 사정은 같습니다. 사우디 역시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적은 강수량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 뜨거운 사막 아래 갇힌 지하수층을 발견했고 그 물을 끌어와 농사도 짓고 인근 국가로 수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하수 사용은 지하수 고갈을 불러왔고 이제 몇 년 후면 사우디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도 마를 예정입니다. 당연히 농업은 기대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텐데요. 그때 한국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97.5%는 바닷물인데 바닷물은 염분으로 인해 직접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에 넘쳐나는 바닷물을 담수, 즉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마시기 불가능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 중인 식수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그렇게 세상에 등장한 것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다시 말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바닷물에 함유된 소금기를 제거해서 담수로 만드는 모든 기술을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방법으로는 증발법, 역삼투법, 전기투석법,
냉동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증발법과 역삼투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죠. 바닷물을 끓이면 물담수은 수증기가 되고 염분은 고체로 남습니다. 이 수증기를 따로 모아 냉각시켜 담수를 얻습니다. 증발 때 어떤 방식으로 얼을 얻느냐에 따라 다단 플래시식, 다단유용 방식, 증기압축식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단 플래시식을 증발법이라 부릅니다. 일찍부터 개발돼 기술 완성도가 높고 다른 방식에 비해 공정이 단순한 게 장점이죠. 그러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증발법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될 정도로 끓이려면 열이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경제성을 따져볼 때 비싼 석유, 석탄 등으로 직접 바닷물을 끓이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발전소 냉각수의 폐열을 이용하죠. 발전 과정에서 쓰인 냉각수는 버려질 때 높은 열을 갖고 있어 이 열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바닷물을 데우는데 써 에너지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필요한 에너지의 절대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석유는 싸고 담수는 귀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역삼투법을 활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65% 정도가 역삼투법을 사용하죠. 역삼투법은 삼투 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투 현상이란 농도가 서로 다른 용액이 반투과 성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농도가 덜 진한 용액이 더 진한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수조 가운데 반투막을 하나 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각각 바닷물과 민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염분 등 이온성 물질은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농도가 낮은 쪽 민물에 있던 순수한 물만 높은 쪽 바닷물로 이동합니다. 농도 평형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바닷물 쪽 수면의 높이가 민물 쪽보다 높아지는데 이 수면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역삼투는 이 상태에서 수면이 상승한 바닷물 쪽 수조의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닷물 쪽을 꾹 누르면 물은 민물 쪽으로 밀려갑니다. 이때 바닷물 쪽의 염분 등은 막을 투과하지 못하고 순수한 물만 이동하는데 이때 나온 물을 담수로 이용하는 게 역삼투법입니다.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역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증발법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적습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설비도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 촤쉐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해수담수와 관련 원천 기술과 담수화 플랜트 설계, 제작, 운전 등 모든 분야의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역과 기계중공업에서 쌓은 역량을 토대로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프로젝트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죠. 기업 입장에서는 해수담수화 시장의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수주는 1985년 미국 담수 엔지니어링사인 ESC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따낸 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공, 시운전 등 전반을 책임지는 턴키 수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중동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던 계기였기도 한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걸프전으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중동을 떠났음에도 끝까지 남아 아시르 프로젝트를 완주했는데 발주처와의 약속을 이행하던 모습은 중동 국가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알슈아이바 담수화 공장, 아랍에미리트 제벨알리 담수 설비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단증발 방식 MSF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등이 독점해오던 담수 설비의 설계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AES사의 역삼투 방식 사업부를 인수해 해수담수화 역량을 보다 끌어올렸고 역삼투 방식 담수를렌트 사업에 진출한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슈아이바 담수를렌트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대형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 1조 6,216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아주르 담수 플랜트 계약도 따냈습니다. 하루 생산 용량이 35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0만 톤으로 이는 세계 최대 용량입니다.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수행해 두산에너빌리티의 높은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것으로 평가되죠. 두산에너빌리티는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리비아 등 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 30개가 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옆나라 UAE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에 크게 의존 중입니다. 2001년 UAE는
두바이 젖주를 책임져달라며 8억 달러 규모의 후자이라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두산에너빌리티에 발주했습니다. 3년 만에 완공한 후자이라 담수플랜트는 하루 평균 5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데 덕분에 하루 150만 명이 더 이상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됐고,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수담수화 분야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건설 당시 핵심 설비인 증발기는 경남 창원 공장에서 제작한 뒤 통째로 배에 싣고 두바이에 가서 설치한 것은 담수화 시장에서 여전히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는데요. 쿠웨이트 역시도 두산에너빌리티 덕택에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이 확 줄었습니다. 2016년 쿠웨이트 정부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 4,600억 원 규모의 역삼 투방식 담수화 플랜트를 발주했었는데 하루 생산량 27만 톤으로 9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서 생산량 2위를 자랑하는 이라크가 과거 튀르키예를 두고 무슨 산유국이냐? 여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며 물 부족 현상이 범세계적인 사태로 번지자 튀르키예의 위상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미래를 튀르키예의 시대라 자신있게 떠를 수 있는 이유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전부 튀르키예에서 발원하기 때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경우 튀르키예 고원에서 발원해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지르고 있고, 티그리스 강의 경우 튀르키예에서 두 개의 물줄기를 형성해 이라크 바그다드를 지납니다. 만약 튀르키예가 물줄기를 막아버린다면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농사도, 식수도, 공업용수도 막혀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말 그대로 이라크의 생명줄을 튀르키예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21세기는 블루 골드라 물리는 를 산업이 20세기의 석유 산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간이 석유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기후적으로 강이나 호수가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나날이 커질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풍부한 강수량과 지하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라는 담수화 플랜트 선진 기업이 있어 다행이지만 조금씩 물 부족 사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